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외 7대 금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외 과정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7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요. 제외를 빨리 하고 싶어 한다. 다 같은 마음이죠, 그쵸?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외는요, 우리가 입원을 하잖아, 그쵸?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요, 재활하고 완치하는 상태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제외는 무조건 이래요. 자, 이 수술 과정이 뭐예요? 이게 이별 원인 개선을 해야 돼. 내가 상처 준 거 왜 상처 줬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내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가치 상승이 있으면 제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은 요거 2개를 하는 거고요. 재활은 이미지가 이제 회복돼 가는 게 이 재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어질 때는 나의 이미지가 최악이었거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회를 안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회복 과정이 재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완치가 감정 회복 과정이, 감정이 예전처럼 온전하게 돌아오는 게 이제 완치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과정은 무슨 뜻이야? 이게 진행되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진행되는 경로가 과정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야. 시간 걸린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별 원인 개선과 가치 업그레이드를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 내가 하잖아, 내가. 이미지 회복 누가 해? 내가 하잖아. 감정 회복은 내가 이거 2개 해야지 이게 이제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동안 뭐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빨리 하고 싶어 한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자, 우리가 상담업체를 고르다 보면요, 뭐 우리는 5,000건 했다, 10,000건 했다, 우리는 10년 동안 했다, 몇 년 했다, 몇천 건 했고 몇 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쉽게 해서 나 외래 진료 몇 건 했다, 몇 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당연히 단골도 있고 일용 손님도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업종에서 영업을 이렇게 오래 한 거 자체가 훌륭한 거 맞아.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근데 현실 재회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의 내담자를요, 몇 개월간 관리해 보았는가, 이 설명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업체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한 명의 내담자를 평균 6개월 이상 관리해봤고, 제외시켰거나 혹은 제외 포기, 내담자가 돌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다거나 이렇게 결과까지 함께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시면 잘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금 5개월 이상 넘어가는 내담자분들이 수두룩해요. 왜? 제외는 원래 오래 걸리는 거야, 원래. 이게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 입원에서 퇴원까지 담당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기준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외가 정상이에요, 정상. 아시겠죠? 정말 1년 이상 걸리는 제외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는 리바운드 제외나 남남 커플 제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업체 기준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새 이성이 일단 생겼잖아. 얘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또 기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떨어져 나간 이후에 이 사람이 또 감정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1개월까지 해서 제외한 경우가 최장기간 제외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남녀 커플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성과 이성의 충돌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 오래 걸려. 이분들도 오래 걸리고요. 자, 그나마 빨리 되는 제외는요, 돌싱 제외. 뭐냐면 안 되는 거 있잖아.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하고요. 수용이 빠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받아들일 거를 빨리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여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향을 떠나서 이 감성적이시기 때문에 후폭풍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외가 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 일단 요런 경우를 제외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자, 빨라도 3개월에서 5개월 걸려요. 빨라도 이별 후 시점. 그리고 평균이 5개월에서 10개월 걸려요. 자, 5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로 보고 제외 과정을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생각하기 싫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1, 2개월 내 제외되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업체의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것보다는 원래 내가 연애 주도권이 높아서 온 경우,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없어.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장을 하는 거는 모르는 거야. 잘 무지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내 연애 주도권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빨리 되는 제외는 없어. 이 세상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경우 되게 극소수죠. 그 다음 1, 2개월 내 해부타는 경우가 있어. 이걸 제외라고 착각하는데 이별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만나는 경우야. 반드시 또 헤어집니다. 자, 이건 뭐다? 고장난 차가요, 시동이 걸린다고 그냥 타는 거야. 이미 결함이 있어. 결함 있는 거 알거든? 시동 걸린다고 일단 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 2개월 내 되는 경우는 연애 주도권 높은 경우, 이게 가장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이 경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해부시다. 그리고 정상적인 제외 과정은 다 3개월 이상 걸린다. 이게 똑바로 아는 거예요. 자, 내가 매달리고 왔다. 보통 다 매달리고 오잖아. 제외는 다 매달리고 와. 99%가 매달리고 와. 다. 그러면 내가 을이 된 상태에서 오잖아요. 그쵸? 을이 되는 거는 내 가치가 떨어지고 연애 주도권이 떨어졌잖아. 이 두 가지를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필수적으로. 아시겠죠? 2번이요. 진짜 관계가 끊길까봐 걱정한다. 이 상태잖아. 항상. 그쵸? 이게 진심으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요. 언제나 애착 체계가 최대치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별을 하고 나면 진심이 뭐예요? 애착 최대치. 이게 진심이야. 우리의 진심. 애착 체계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욕구.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착 대상이 우리의 최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남편, 아내가 최애 대상, 애착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내 옆에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래서 애착 대상이 최애 대상, 애착 대상이 없어졌어. 그쵸? 근데 허공에 대고 나의 감정 조절을 위해서 깊게 의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행동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감정 조절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헤어질 때 우리 감정은요, 정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동 조절은 뭐예요? 우리 감정을요, 움직이는 능력이 정동 조절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동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예요? 이별 후. 우리 헤어지고 나서 이때 안 되잖아. 그리고 잠잠했다가 있잖아요. 다시 연락이 재개되는 순간, 이별 후랑 이때는 정동 조절이 되지 않아. 잠잠했다가 연락을 다시 하게 되잖아. 이때부터 또 심장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타이밍에는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계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는 어떤 상태? 갈망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냥 이 자체야 우리는. 그쵸? 이미 헤어진 거 안다고 근데 연락이 한 통 없잖아. 우리가 연결감을 공유하고 살다가 끊기니까 이때 우리가 겪는 게 뭐죠? 우리는 전환 스트레스를 이때 모두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별 인사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게 작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작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별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야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재회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끊길까봐 걱정하지 말고 이미 끊겼어. 아시겠죠? 3번이요. 혼자서 부정적 경우의 수를 수십까지 만들어내고 신념처럼 밀린다. 불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연결을 향한 굶주림을 단단히 감싸. 일단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 베이스야.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이 모순을 지키는 거지. 종교를 어떤 신봉자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건 뭐야? 해결책을 끝없이 부정하고요. 종교처럼 모순된 상상을 맹신한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은. 왜냐면 감정 조절과 신경계 조절을 방해받으니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 지금은. 자, 정동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을 못 느끼니까 근본적으로 이별하고 혼자 있는 상황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무슨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네 라는 말을 하지 않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를 떼어내려고 일부러 만났을 때만 친절하고 헤어지고 나서 연락 잘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헤어지고 나서 연락 안 되는 거? 성향 때문에 그렇고요. 남친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멀티가 안 되는 성향이니까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또 근데요 하고 제 뒷자리 여직원한테 잘 웃어주던데 저를 벌써 다 잊은 거 아닌가요? 이럴 때는 기억상실증 걸리지 않는 한 잊지 않습니다. 지금 불편한 것 뿐이에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랑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당장 못 돌리지만 앞으로 솔루션 진행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땐 저한테 지금 고마움이 전혀 없어 보여요. 헤어졌는데 고마움이 있어요? 전혀 없어 보이고 곧 차단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극하지 않고 가만히만 계시면 차단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정 반응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사고방식에 큰 제약을 주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이 제약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불평을 그만두면요, 주된 애착 대상을 잃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요. 이 믿음, 내가 불평하지 않으면 애착 대상을 잃을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은 아주 위협적이야, 나한테.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돼.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또 뭐예요? 자, 진정시켜줄 대상을 계속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진정은 위로받기 위한 거지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거. 신점이나 타로나 제주파수나 챗GPT 등 평균치 얘기를 듣고 또 나는 뭐야? 혼란에 빠져 또. 자, 가만히 앉아서나 듣고만 있는 거잖아. 이게 편하잖아. 나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사실은. 듣고 위로받고 있잖아요. 그날 넘기는 거야. 그리고 이걸 신년처럼 믿는 거죠, 그쵸? 자, 내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계속 혼란 속에서 못 빠져나와, 이거는.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MBTI를 많이 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걸 왜 볼까요? MBTI 왜 볼까요? 16가지 유형 중에 상대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행이 됐어.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ESTJ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은 ESTJ라도요, 20대랑 40대, 대학생하고 10년 차 부장님과 이게 MBTI가 같나요? 연애 경험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여미새랑 모쏠이랑 연애 경험 무경험자랑 또 이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첫째 딸이랑 막내 딸이랑 이런 욕구 표현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이별 후에, 자, 딱 이것만 볼게요. 이별 후 심리가 같을 수가 있냐고. 이게 MBTI 똑같다고 이게 같아요? 이거는 점처럼 무수한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이런 보편적인 정보 갖고는요, 상대방 심리 해석하고 앞으로 행동 방향을 분석해내기 불가능한 거예요. 뭐 믿으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성격 유형이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챗GPT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예측한 대로 연애가 흘러가는 건 아니다.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냥 MBTI는 나에 대해서 이해도 검사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두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기 위한 검사라고 의미를 두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평소보다 오래 유지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고통과 실망에 집중하는 성향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자, 정리하면요, 최악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최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4번, 이별 후 상대방은 필요한 사람을 원하는데 나는 사랑해줄 상대방을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쵸? 자, 우리 연애 시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재회는 이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재회는 이성으로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별 후 상대방은 나를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연애 시작은 포장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했다면 이별은 포장을 뜯고요, 직접 사용해 보고요, 어떤 거? 경험한 전부를 확인한 결과 반복적으로 생기는 결함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야. 이 전부를 확인한 거예요, 연애 기간 동안. 자, 그래서 재구매를 결정할 때는요, 사용 시 불편했던 점. 자, 이게 뭐죠? 사용 시 불편했던 점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뭐야? 연애로 치면 상대방이 받은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별 이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재구매를 결정할 때, 재회를 결정할 때는 사용 시 불편했던 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
자, 연애 시작은 본능적으로 사귀게 돼요. 끌림이 발생하면 우리가 스파크가 튀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랑에 빠질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기대감으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은요, 흥분 상태로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갖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 나는 이제 사랑받는 쪽에서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쪽에서는 러브 바밍을 체험하게 돼.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남자가 있을까? 애정 공세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과하게 잘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평생 유지되면 제일 좋죠. 근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쵸? 이때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연결을 유지하잖아. 그쵸? 이런 포옹이나 스킨십 모두 진심으로 느끼고 다정한 말들을 귀담아 듣고 선물에 감사하고 사랑 담은 시선을 마주하는 이런 시기를 보내게 되고요. 자, 근데 이걸 상대방의 뭘로 인식하게 돼? 평균 태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 근데 연애 초반이 지나면 남자친구 태도가 변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 그쵸? 누구든 변했다. 이런 태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쵸? 이때 두 사람은요, 이때부터 평생 바뀌지 않은 회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애 욕구, 책임감, 감정 표현 능숙도, 얼마나 감정을 표현을 잘하느냐, 소통 능력이나 배려심이나 지능이나 갈등 해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자,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차이점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거를 영속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문제, 계속 부딪힐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고요. 이 외에도 많잖아. 가장 중요한 게 성향. 애착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향, 타고난 기질, 신념, 경제관, 정치관, 교육관, 결혼관 등등등등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남자친구 태도가 변했다고 느껴지면 불안감이 몰려와. 이 불안감은 뭐예요? 이게 갈등의 서막이야. 이제 시작되는 거지. 갈등이 남친을 통해 나의 욕구가 충족됐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사라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남자친구는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해서 거부한 건데 나는 애정이 식었다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요구한 거는 남자친구의 시간과 에너지라고. 그럴수록 더 많이 싸우게 되고 연애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서로 대화를 통해 잘해보자 라고 하지만 이 대화는 내 주장이야. 이 대화는. 여러분들의 대화는요, 상대방이 듣기에 내 주장이야. 내 주장을 한 번 더 설득하고 강요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대화를 상대방이 거부하게 되죠. 그렇죠? 이때 생긴 선입견이요,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별 후 여러분들은 사랑해줄 상대방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성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 후에요, 이성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는 선입견을 갖고 나를 바라본다라고 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눈에 나는 이런 식으로 보여.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애정결핍처럼 보인다. 딴 사람들한테는 친절하면서 나한테만 좋을 총 환자 같아. 왜 이렇게 감정적인 거야? 맨날 간섭하고 통제하고 혼내고 과보호를 넘어서 나 조종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연애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궁핍해지고 정신적으로 착취당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애 초반이 지나잖아. 그쵸? 연애 초반이 지나면 커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공동조절 능력입니다. 갈등이 생기기 전에요,
이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특히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받는 쪽이요. 뭘 하셔야 돼요? 사랑받는 쪽이 자기 조절을 하면서 상대방을 대했어야 돼. 이러면 헤어지지 않아요. 자, 정리하면요. 헤어지고 나서는요. 상대방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수요예요. 수요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재회를 원한다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수요에 맞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공급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자는 뭐예요? 상대방의 니즈, 무엇을 원하는지 이 상대방의 니즈에 대해서 차갑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5번이요. 과거 내 모습으로 살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 이거는 이별 원인을 모른 채 혼자 상대방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지니는 거야. 가장 문제가 이 이별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야. 분석을 못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대충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선생님, 저는요 이 사람 돈 없는 거 다 알고 만났기 때문에 경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사람 집에서 믿는 종교가 특이해서 알려질까 전전긍긍했는데 저는 다 괜찮아요. 오빠는 돌싱이고 저는 미혼이거든요.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 나 설득 싹 가능해요.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헤어지고 과거에 매몰되신 분들은요, 상대방이 연애 시절에 이 걱정했던 부분 있잖아. 연애 시절 걱정.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 수용한다면서 과거 기억에 대한 향수만 반추하고 지내는 거야. 되새김질하는 거야. 과거를 리플레이 하면서 계속 과거에 매몰돼서 사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상대방 약점을 다 받아들였어. 이런 거. 약점 다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이렇게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는 주장만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야. 이건 뭐야 그냥? 이건 뭐야? 이거 그냥 셀프 위로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차인 상황이잖아요. 그쵸? 내가 차였어. 내가 차이면 상대방을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났고요. 이 분노로 상대방한테 상처 줬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야. 그쵸? 이 상태로 우리가 사는 거야. 이번 연애에서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사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이걸 인정하면 상대방이 날 떠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싸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쁘다. 나도 잘못했지만 네가 더 나빠. 이런 마인드니까 계속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계속 싸워서 우리가 위기감이 몰려오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막다른 골목에 몰리거나 공포가 밀려오면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 그쵸? 근데 이때 사람들의 행동은 내가 남을 볼 때,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행동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내 행동이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가 없어. 내가 주는 상처나 스트레스 영향을 내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나는 그렇게 잘못 없는 사람으로 연애했던 걸로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의 기억이야 이거는. 그런데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나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입력됐어. 그래서 이별 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뭘로 기억해? 나를 적으로 간주하는 걸 모른 채 헤어지게 돼. 나는 상대방은 나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모르고 나는 그렇게 잘못 없는 사람으로 연애했다. 근데 왜 헤어지자고 그러지?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별 후에 상대방이 나를 이제 바라보는 거는요. 우리 이제 연인 사이는 우리가 이제 깨지더라도 스스로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별 후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봐요? 불만과 불안이 많은 사람이다. 혹은 공격적인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습성 때문에. 자,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을 상대방은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과거 추억팔이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6번, 머리가 터질 때까지 생각을 많이 한다. 대부분 이러시거든요. 왜냐면 평생 못 만날 것 같고 재회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강한 의심을 품게 돼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딱 이 상태야, 대부분.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질문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그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재회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 베스트지만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문이 더 많아요. 자, 이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문이 더 많다. 자, 근데 재회에 도움되는 질문은 뭐예요? 이거야. 솔루션 실행 후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음 행동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재회 과정에서 질문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면 생산적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재회에 성공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나 일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문자 보내면 제 주도권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틈새 전략이 성공하는 데 기여할까요? 이거는 제가 주도권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린 상태에서 또 이 질문을 하신 거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요? 자, 지금 문자 보내면 이건 뭐야? 상대방이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으면 제가 연락을 해야 되는 고객님, 내담자님이 연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주도권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내가 연락할 때 주도권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성공하는 데 기여할까요? 나에 대한 이 성공은 뭐야? 지금 나에 대한 선입견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선입견을 먼저 없애는 게 지금 시점에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또 안내를 해드려요. 자, 그래서 필요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어떤 질문? 불안감 질문이야, 이거는. 자, 너무 사소하지만 문자 보내는 시간이 저녁 8시 아니면 10시 어떤 게 더 적절한가요? 이거는 무슨 질문이야? 다음 행동을 위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시험 전날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시험 전날이니까 일찍 자야 하니까 8시가 낫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자, 이어지는 질문이요. 근데 상대방이 계획형이라서 저녁에 보내면 무조건 거절할 것 같아요. 앞전에 질문을 왜 하신 거죠, 그럼? 자, 그래서 답변을 드렸죠. 네네, 패턴화된 거를 편애하시면 지금 낮이니까 바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불안감 질문이죠. 그러니까 답변이 왔어. 쌤,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요. 시험 보고 나서는 전화나 문자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다음 행동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평일에 상대방 연락 없으면 그냥 기다려 주시고 주말에 성당 가서 얼굴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쌤, 여동생한테 시험 잘 봤는지 물어봤는데 시험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저희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시험 못 봤다고 하니 걱정이네요. 또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물어보면 간단한 일인데
원치 않는 관심을 여동생에게 왜 보이셨나요? 여동생 통해서 남자친구한테 들어가면 내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평일에만 가만히 계셔주시면 됩니다. 라고 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는 무슨 질문? 불안감 질문이죠. 근데 여동생한테 비밀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시험 결과가 저희 재결합에 영향을 미칠지요? 물어보신 거. 제가 안 미칩니다. 저희 내담자님 성함을 제가 이제 골드님이라고 할게요. 골드님. 자, 골드님만 감정적인 태도 안 보이고 여동생한테 캐 먹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관심 안 보이셔야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골드님 보잖아요. 그러면 걱정 한가득, 서운함 덩어리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상대방과 직접 대화 빼놓고는 모든 소통을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여동생분이 제발 입이 무겁기를 바라봅니다. 점점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자, 이 질문은 뭐죠? 불안감 질문. 불안감 질문이죠. 염탐은 기본이고요. 나는 상대방에 대한 최대치 관심을 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요. 최대치 관심이 뭐죠? 집착 그 자체로 살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친 생각, 상대방 생각을 많이 하면 딱 한 가지 결론이 납니다. 어떤 결론? 연애 주도권이 낮아진다. 자, 불안감이 높다는 말은요. 주도권이 낮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초간단하게 내 말빨이 먹히냐 안 먹히냐. 주도권이 낮으면 아예 안 먹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안 들어. 일단 낮으면. 그쵸? 자, 남친은 내 생각을 1도 안 하는데 나 혼자 남친을 신경 쓰잖아요. 그쵸? 신경 쓰면 쓸수록 얘는 낮아져. 남친 가치를 한없이 올려주잖아. 왜냐면 남친은 그냥 가만히 있는 데 있잖아요. 이 가만히 있는데 지금 나 혼자 이만큼 내려가 있어. 주도권이 그냥 내려가 있어. 왜냐면 얘는 신경 1도 안 쓰는데 나 혼자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 지금 나 혼자 신경 쓰고 있는 상태야. 지금 이럴수록 나의 가치도 떨어지고 주도권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외 조건은요. 연애 주도권이 동등하고 나의 가치 상승이 동반돼야 합니다. 근데 연애 주도권은요. 자, 이거는 우리 감정 조절로 가능해요. 무슨 소리냐면요. 관심을 끄면 돼. 그냥 얘가 나 1만 생각하잖아. 그럼 나도 1 생각하게 되면 내 주도권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얘를 봐도 그냥 당당하게 대할 수 있어. 싫으면 꺼져. 이 느낌으로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동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연애 주도권이 동등해지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가치 상승이 동반돼야 돼. 나의 가치 상승은 뭐다? 이거는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야 돼. 자, 그래서 연애 주도권은 여러분의 마인드로 감정 조절로 올릴 수 있고요. 자, 가치 상승은 나의 사회적 가치 상승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심도 버리고 생각을 좀 비우셔야 돼요. 의심과 생각은 뭐예요? 나의 불안과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방법이 정해지면요. 실천하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상대방 반응 시 이제 대처를 잘해야 제외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반응에 대처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제외 결과예요. 제외 결과는 이거야. 이 대처. 아시겠죠? 마지막 7번이요. 연락이 닿는 순간 나 혼자 감정 회복이 된다. 자, 연락하고 지내게 되면 안정적인 상태, 이 기복이 없는 상태를 지루함과 불안감으로 못 견디게 됩니다.
자, 우리가 헤어지고 공백기를 거치고 어찌저찌 해서 이제 연락 단계로 왔단 말이야, 드디어. 자, 그러면 헤어진 후 연락이 처음 닿았을 때는 어느 단계일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단계예요.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원망감이 가득하니까 원수 단계로 볼 거 아니야. 상대방은 나를 원망감이 가득한 사람으로 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망감이 좀 가라앉으면 나한테 무관심해져. 그 다음에 연락이 닿게 되면 아는 지인 단계 정도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야. 나는 이거지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거잖아, 이거. 근데 상대방은 나를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소통이 이어지고 왕래가 되면 친구처럼 편해져.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호감 단계를 넘어서 감정 회복이 되면 이제 제외 단계까지 오는 거야.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단계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연락이 닿는 순간은 어딜까요? 2단계지. 2단계가 우리가 첫 연락이 닿는 시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는 무연락 상태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연락을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락도 하고 이제 만남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원수 단계는 뭐다? 이별 단계, 이별 시점, 무관심 단계, 공백기, 이제 여기 첫 연락. 이 사이에 보통 뭐가 들어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지침 문자가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첫 연락을 시작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아는 지인 단계에서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는 지인 단계에서는 나를 아직 이성으로 본단 말이야. 어떤 이성이 뭐예요? 선입견을 갖고 나를 아직 보고 있어. 그럼 친구 단계는 이성 반, 이제 감정이 조금 편해졌어. 감정 반. 자, 그 다음부터는 나를 썸녀로 볼 때는 이제 감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감정이 커지게 되면 이제 애정 관계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는 2단계란 말이야. 2단계. 나를 이성적으로 보는 단계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이때는 상대방은 나를 이성으로 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좋아하는 마음이 100이잖아. 헤어졌어도 나는 100이야. 무조건 좋아. 제외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감정이 50 남았지만 선입견이 50이 남은 거야. 이 선입견이 뭐다? 이게 이성이다. 선입견이 이성이야. 이걸로 보는 거야, 나를. 좋은 거랑 나쁜 거랑 두 가지가 있으면 일단은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먼저 보게 돼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담배꽁초가 나왔어. 그럼 다음에 짜장면을 시킬 때 우리는 짜장면 맛있다가 생각나요? 아니면 담배꽁초가 생각나? 이게 생각나잖아. 그쵸? 똑같은 원리예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이걸로 본단 말이야. 이성 단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은 아직 나를 이성으로 바라보는데, 선입견 갖고 바라보는데, 나는 공백기 동안 잘 참았다가 막상 연락이 닿으니까 잠잠했던 마음이 요동치면서 또 불안이 몰려오고, 불안이 건드려지면서 기복심한 상태로 또 전환이 되는 거야. 그쵸? 예를 들면 이 친구 말투가 애교도 없는 진지한 말투였어요. 사귈 때 안 그랬는데 제가 또 괜한 고민하는 거 아니겠죠? 이런 걱정. 제가 먼저 축구 보러 가자고 했는데 먼저 연락 안 하면 밀당으로 여겨질까요? 이것도 걱정. 선생님, 그냥 포지션이 이러다 친구로 굳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아는 지인 상태에서 연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상태로 이제 이 상태로 지내셔야지 2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2단계에서 또 이제 올라간다고. 그쵸? 친구로 굳어지는 거 아닐까요? 걱정이에요. 제가 더 할 일이 있을까요? 더 하면 안 돼.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제 일상을 궁금해하지 않는데 이러다 심심할 때만 연락하는 계획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기냐면 상대 반응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외는 내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연락 상태에서 지금 연락하는 상태까지 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발전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현 시점에서 항상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반응,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항상 불안 상태로 또 흘러가는 거죠. 정확히는 예전에 사귈 때 이제 자꾸 과거랑 비교해서 지금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쵸? 연락시에 잠깐 만족했다가 또 불평하고 불만족이 남는 순환주기로 또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 주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헤어질 때 상대방의 선입견은 뭐다? 부정기억이에요. 이거 나에 대한 악감정이야. 선입견, 원망감 이런 거예요. 부정기억이에요. 말로는 좋게 헤어졌다? 다 부정기억이야. 헤어지는 거는 부정기억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 안 좋은 것도 스트레스니까 부정기억이야. 아시겠죠? 자, 부정적 감정이나 상호작용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적어도 5번의 긍정 상호작용이 뒤따라야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별 후 상대방이 받은 상처에 내가 5배에 가까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상처 주면 나는 5번 긍정 기억을 줘야지 이게 원점이 되는 거예요. 원점. 뭐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고 이제 나쁜 거보다 좋은 기억이 압도적으로 많아야지 행복한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지금 부정 기억보다요, 나의 변화된 태도로 긍정 기억을 몇 배, 5배 더 많이 심어주셔야 감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연락이 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정적으로 긍정 기억을 심어주면서 단계에 맞게 상대방 감정 레벨과 같은 크기로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상대방 수준에 맞는 감정을 사용해 줘야 돼, 우리가. 아시겠죠? 상대방이 나를 이성적으로 대하면 나도 감정적인 모습은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무미건조하지만 표면적인 대화나 용건 위주 대화로 이어나가야 돼. 왜 이때는 우리는 아는 지인 정도로 나를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경계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후 서서히 농담도 한 번씩 하고 이제 이성 반 감정 반 단계. 어떤 단계야? 친구 단계.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요. 그래서 이 감정 크기를 맞추는 게 떨어진 연애 조건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늘은 7가지 제외 금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7대 행동, 7대 금지 행동, 이거의 결과는 뭘까요? 이 결과는요, 급발진을 유도합니다. 급발진을 유도해서 이제 재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나의 현재 행동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되고요. 이 멈추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